평온한 오후의 도심. 사람들은 여전히 화려한 불빛 아래서 일상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백화점은 쇼핑객들로 붐비고 식당가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풍경의 이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1997년의 가을도 지금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당시 정부는 대한민국 경제의 기초 여건, 즉 펀더멘털은 견고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믿었고 내일도 오늘과 같을 것이라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외환 보유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고 국가 신용이라는 거대한 둑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그 운율은 닮아있다고들 합니다.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지표들은 27년 전 그 참혹했던 겨울의 전야와 기묘할 정도로 닮아있습니다. 환율은 심리적 저지선을 넘어 치솟고 있으며 가계부채는 국가 전체의 생산성을 압박하는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위기는 결코 요란한 소리를 내며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주 정적인 모습으로 우리의 일상 속 깊숙이 침투해 있다가 단 한 번의 충격으로 모든 것을 앗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화려한 수치 뒤에 숨겨진 차가운 진실을 마주하려 합니다. 어쩌면 우리 생애 두 번째가 될지도 모르는, 아니 그보다 더 가혹할지도 모르는 거대한 경제적 해일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당신의 자산과 가족의 안녕을 지키기 위해 지금 당장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들은 무엇일까요? 숫자가 말해주는 경고음은 이미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소리를 외면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그 침묵의 커튼을 걷어내고 우리 앞에 닥친 냉혹한 현실의 실체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기록은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다가올 파국에서 살아남기 위한 가장 처절하고도 이성적인 생존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에서 울리는 위험 신호를 추적합니다. 위기는 언제나 가장 취약한 고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경제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제2의 IMF, 그 첫 번째 전조 증상은 바로 통제불능의 환율과 외환 유동성입니다. 환율은 단순히 한 나라의 화폐 가치를 나타내는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라는 배가 망망대해에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버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평형수와 같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심리적 마지노선인 400원을 넘어 500원 선을 위협하는 현상은 단순히 달러가 강세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 내부에서 달러가 빠른 속도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1997년 당시에도 우리는 외환 보유고가 충분하다는 정부의 발표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장부상의 숫자였을 뿐 당장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현재의 외환 보유액 수치 역시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대외 채무의 만기 구조와 단기 외채 비율을 따져보면 글로벌 금융시장에 작은 충격만 가해져도 자금 회수 캐피털 플라이트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농익어 있습니다. 특히 국가 간 금리 차이가 벌어지는 내외 금리 역전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투자자들은 더 이상 한국 시장에 머무를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과 채권을 매도하고 그 자금을 달러로 바꿔 떠날 때 원화 가치는 폭락하고 수입 물가는 걷잡을 수 없이 치솟습니다. 이는 곧 기업의 원가 부담과 가계의 실질 소득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환율의 급등은 경제 전반에 퍼지는 독소와 같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커피 한 잔, 사용하는 에너지 한 방울까지 모두 환율의 영향권 아래 있습니다. 만약 지금 이 환율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구조적인 고착화 단계에 접어든다면 그것은 한국 경제의 체력이 이미 바닥났음을 의미하는 가장 강력한 신호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징후는 가계와 기업을 통째로 집어삼키고 있는 부채의 갑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아픈 손가락이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은 바로 1,800조 원이 넘는 가계부채입니다. 과거 IMF 위기가 방만한 경영을 일삼던 대기업들의 연쇄 부도에서 비롯된 기업발 위기였다면 다가올 위기는 평범한 이웃들의 삶이 무너지는 가계발 위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저금리 시대의 영혼까지 끌어모아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했던 이들은 이제 고금리라는 가혹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가처분 소득의 절반을 넘어서는 가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곧 소비 절벽으로 이어집니다. 사람들이 지갑을 닫으면 자영업자가 쓰러지고
자영업자의 몰락은 상업용 부동산의 공실과 금융권의 부실 채권 증가로 번집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기업 부채의 질입니다.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이른바 한계 기업, 즉 좀비 기업의 비중이 역대 최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금리가 1%피 오를 때마다 수만 개의 기업이 생사의 갈림길에 섭니다. 정부가 쏟아붓는 정책 금융으로 간신히 연명하고 있지만 이는 위기를 뒤로 미룰 뿐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터지기 일보 직전인 부채의 풍선은 이제 작은 바늘 하나에도 폭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대출 금리가 낮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자산 가치는 하락하는 부채 디플레이션의 전초 현상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돈을 빌려 성장을 유지해온 방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순간 우리 사회는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조정의 칼날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목해야 할 전조는 경상수지의 구조적 악화와 성장 엔진의 냉각입니다.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이 벌어들이는 달러는 한국 경제의 혈액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흐름은 심상치 않습니다. 에너지 가격의 고공행진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경상수지는 흑자와 적자를 아슬아슬하게 줄타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대 교역국이었던 중국과의 관계 변화는 치명적입니다. 과거 중국은 우리에게 거대한 시장이었지만 이제는 기술력으로 우리를 턱 밑까지 추격한 강력한 경쟁자가 되었습니다. 대중국 무역 흑자가 적자로 돌아서는 역사적 변곡점은 한국 경제의 성장 모델이 수명을 다했음을 시사합니다. 제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미래 먹거리는 불투명한 상황에서 잠재 성장률은 이미 1%대로 추락했습니다. 성장이 멈춘 경제 체제에서 부채는 더 무겁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 채무 비율 역시 가파르게 상승하며 재정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야 할 국가 재정마저 약해진다면 우리는 외부 충격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출 부진은 곧 기업의 신규 투자 위축과 고용 한파로 이어지며 이는 청년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고 사회적 활력을 앗아갑니다. 엔진이 꺼져가는 거대한 항공모함처럼 한국 경제는 서서히 추진력을 잃고 차가운 바다 위로 가라앉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단순히 경기가 안 좋은 수준을 넘어 산업 구조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더욱 공포스럽게 만듭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징후는 사회 저변에 깔린 심리적 패닉과 신뢰의 붕괴입니다. 경제는 숫자로 움직이는 듯 보이지만 그 기저에는 인간의 신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은행에 맡긴 내 돈을 언제든 찾을 수 있다는 믿음, 정부가 위기를 관리할 수 있다는 믿음이 사라질 때 진짜 재앙은 시작됩니다. 최근 일부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퍼지는 부실설과 예금 인출 움직임은 민심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SNS를 통해 퍼지는 확인되지 않은 괴담들이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공포는 전염병처럼 번져나갑니다. 이는 뱅크런이라는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한 번 시작된 신뢰의 붕괴는 백약이 무효합니다. 또한 자산 가격 하락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킵니다. 나만 뒤처질 수 없다는 포모소모, 심리로 시장에 뛰어들었던 대중들이 이제는 나만 망할 수 없다는 각자도생의 심리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각 경제 주체들이 서로를 믿지 못하고 현금 확보에만 혈안이 될 때 유동성은 순식간에 말라붙고 경제 시스템은 마비됩니다. 1929년 대공황 당시에도 경제를 무너뜨린 것은 지표 자체가 아니라 내일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린 대중들의 절망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냉소와 불안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장의 효율성을 파괴하고 위기를 현실화하는 가장 위험한 도화선입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에 대한 불신이 임계점을 넘는 순간 우리는 제2의 IMF라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속수무채 끌려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경제위기의 파동이 전달되는 메커니즘은 정교하면서도 잔인합니다. 특히 한국처럼 대외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에서는 외부의 작은 균열이 내부의 폭발로 이어지는 전이 효과 컨테이전 에펙트가 극대화됩니다. 그 핵심 동력은 금리의 역습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면 한국은행은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금리를 따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시중의 유동성은 순식간에 진공청소기처럼 빨려 들어갑니다. 돈의 값이 비싸지면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곳은 자산시장입니다. 저금리 시절 저렴한 비용으로 자산을 불렸던 레버리지의 마법은 이제 독이 되어 돌아옵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담보 가치가 떨어지고 은행은 대출금 회수에 나섭니다.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자산을 급매하고 이 급매물이 다시 가격을 떨어뜨리는 자산 가격의 하락 나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실물 경제는 급격히 얼어붙습니다. 가게는 이자를 갚느라 소비를 줄이고 기업은 판매 부진과 고금리를 견디지 못해 투자를 철회하고 인력을 감축합니다. 소득이 줄어든 가게는 다시 지갑을 닫는 악순환. 이것이 바로 경제 시스템이 스스로를 갉아먹으며 붕괴하는 전형적인 메커니즘입니다. 우리는 이 비정한 수레바퀴가 돌아가는 소리를 이미 듣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경제 시스템의 붕괴는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21세기 들어 우리가 목도한 글로벌 경제 위기 사례들은 한국 경제에 섬뜩한 경고를 던집니다. 먼저 아르헨티나의 사례를 보십시오. 한때 세계 10대 부국이었던 아르헨티나는 반복되는 포퓰리즘 정책과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인해 만성적인 초인플레이션에 빠졌습니다. 화폐 가치는 종이 조각이 되었고 국민들은 자국 화폐 대신 달러를 구하기 위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터키 역시 독단적인 금리 정책과 지정학적 불안으로 인해 리라화 가치가 폭락하며 극심한 경제난을 겪었습니다.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대외 신인도의 상실입니다. 국제시장에서 해당 국가의 화폐와 채권이 신뢰를 잃는 순간 그 나라는 거대한 감옥이 됩니다. 그리스의 채무 위기는 또 다른 양상을 보여줍니다. 유로존이라는 단일 통화 체제 안에서 독자적인 통화 정책을 펼 수 없었던 그리스는 가혹한 긴축 재정과 구조 조정을 강요받았습니다. 연금은 삭감되었고 실업률은 치솟았으며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고국을 떠났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비극은 자원 부국이라 할지라도 시스템이 붕괴하면 얼마나 처참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극단적인 예시입니다. 이러한 글로벌 사례들은 결코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닙니다. 외환 보유고가 흔들리고 국가 부채가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순간 어떤 선진국이라도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음을 역사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2의 IMF 위기가 현실화될 경우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은 어떻게 변할까요? 1997년의 기억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트라우마로 남아 있습니다. 당시 금모으기 운동으로 상징되는 국민적 단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가정이 해체되고 평생을 일궈온 직장이 사라졌습니다. 만약 지금 다시 위기가 온다면 그 충격파는 훨씬 더 광범위하고 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산의 양극화가 생존의 등급을 나눌 것입니다. 대출을 통해 부동산에 몰입했던 3040세대, 이른바 영끌족들은 자산가치 폭락과 이자 부담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하우스푸어로 전락할 위기에 처합니다. 고용시장은 더욱 얼어붙을 것입니다.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신규 채용을 중단하고 대규모 희망퇴직을 실시할 것이며 이는 숙련된 노동자들마저 거리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복지체계 또한 위협받습니다. 세수 감소로 인해 정부의 재정 여력이 줄어들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망부터 헐거워지기 때문입니다. 물가는 통제 불능으로 치솟아 장바구니 경제를 파탄낼 것입니다. 수입에 의존하는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의 상승은 서민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습니다. 단순히 통계상의 수치가 나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매일 마시는 우유 한 팩의 가격이 2배로 뛰고 부모님의 수술비를 걱정해야 하며 자녀의 교육을 포기해야 하는 현실적인 고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경제 위기는 숫자의 게임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시험하는 가혹한 시련입니다. 위기의 전조가 뚜렷해질수록 정부와 중앙은행의 움직임은 긴박해집니다.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과 자본 유출 방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고심하지만 선택지는 갈수록 좁아집니다. 금리를 올리자니 가계와 기업의 부채 폭탄이 터질까 두렵고 금리를 동결하자니 달러가 빠져나가 환율이 폭주하는 진퇴양난 다름에 빠진 것입니다. 정부 역시 재정정책의 한계에 봉착해 있습니다. 경기 부양을 위해 돈을 풀고 싶어도 이미 국가 채무가 위험 수위에 도달해 있어 신용등급 하락을 걱정해야 할 처지입니다. 이때 정부가 꺼내드는 카드는 대개 구조조정과 긴축입니다. 부실 기업을 정리하고 공공부문의 지출을 줄여 체질 개선을 꾀하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됩니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며 일시적인 돈 가뭄을 해소하려 노력하겠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임시방편에 불과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부실을 뒤로 미루는 에어포켓 효과를 내어 나중에 더 큰 충격으로 돌아오게 만들기도 합니다. 중앙은행의 화폐 발행 권력도 만능은 아닙니다. 시장이 정부의 관리 능력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어떤 정책도 약발이 듣지 않는 정책 신뢰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우리는 지금 정부가 시장을 통제하고 있는지 아니면 거대한 시장의 파도에 휩쓸려가고 있는지 냉정하게 지켜봐야 합니다. 국가의 대응 능력이 바닥나는 순간 개인은 스스로의 생존을 도모해야 하는 각자 도생의 시대로 진입하게 됩니다. 거대한 폭풍우 속에서 개인은 어떻게 자신과 가족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생존 전략의 첫 번째 원칙은 현금 흐름의 최우선화입니다. 자산의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화려한 부동산이나 주식보다 당장 동원 가능한 현금이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특히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위기 상황에서는 달러나 금과 같은 안전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분산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니라 내 자산의 구매력을 보존하기 위한 방어 기제입니다. 두 번째는 부채의 다이어트입니다. 고금리 시대에는 빚을 줄이는 것이 최고의 수익률을 내는 투자입니다.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하거나 불필요한 레버리지를 정리하여 금리 인상이라는 파도에 휩쓸리지 않도록 몸집을 가볍게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직업적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불황의 시대에는 고정적인 소득이 나오는 직업의 가치가 무엇보다 높습니다. 본업에서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다각도의 소득원을 창출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냉정한 시장 관찰입니다. 공포에 질려 투매에 동참하거나 반대로 근거 없는 낙관론에 빠져 무리한 투자를 하는 것 모두 위험합니다. 위기는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기도 하지만 준비된 자에게는 부의 지도를 바꿀 거대한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다시 돋아날 새싹을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을 기르며 인내의 시간을 견뎌내야 합니다. 생존은 운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계산과 준비 끝에 얻어지는 결과물입니다. 경제의 기초 체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맞이하는 위기는 단순한 경기 순환의 하강 국면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것은 시스템 전반의 기능 부전을 의미합니다. 한국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공포 중 하나는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의 고착화입니다. 성장은 멈췄는데 물가는 오르는 이 잔인한 상황에서 중앙은행은 전통적인 해법을 잃어버립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면 침체된 경기가 완전히 고사하고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금리를 내리면 물가가 폭등해 서민의 삶이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딜레마는 정책 결정자들을 마비시키고 시장에는 불확실성이라는 치명적인 독을 퍼뜨립니다. 기업들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어 투자를 멈추고 가게는 소득 감소를 우려해 지갑을 더욱 굳게 닫습니다. 돈이 돌아야 경제가 사는데 돈이 경제의 혈관 속에서 굳어버리는 혈전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마비의 초기 증상을 겪고 있습니다. 지표상으로는 아직 완만한 하락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온도는 이미 영하권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냉기가 장기화될 때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부분부터 서서히 괴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제2의 IMF라는 단어를 다시 꺼내 들어야 하는 냉혹한 이유입니다. 위기의 정점에 다다르면 금융 시스템의 심장부인 은행권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은행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역사적 사례들은 그것이 얼마나 유약한 환상인지를 증명합니다. 예금자 보호제도가 있다고는 하나 위기가 시스템 전체를 덮칠 때 그 보증이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고통이 따릅니다. 특히 부동산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로 얽히고 설킨 건설사와 금융사의 연결고리는 현재 한국 경제의 가장 위험한 뇌선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꺾이면서 미분양이 쌓이고 건설사가 도산하면 그들에게 돈을 빌려준 저축은행, 증권사, 보험사가 연쇄적으로 타격을 입습니다. 이는 단순히 금융권의 수익성 악화를 넘어 금융 시스템 전반의 신용경색을 초래합니다. 은행들이 서로를 믿지 못해 돈을 빌려주지 않고
기업에 대한 대출 문턱을 극단적으로 높이는 순간 실물 경제는 산소 호흡기가 떼어진 환자와 같은 처지가 됩니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보여주었듯 한 번 시작된 신용 붕괴는 도미노처럼 번져나가며 상상도 못했던 곳에서 폭발합니다. 당신의 예금 통장에 찍힌 숫자가 언제든 현금으로 바뀔 수 있다는 그 당연한 권리가 위협받는 순간, 그것이 바로 진정한 파국의 시작입니다. 글로벌 공급망의 붕괴와 지정학적 리스크 역시 한국 경제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외부적 요인입니다. 과거의 위기가 주로 내부의 부실에서 기인했다면 다가올 위기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다층적 위기의 성격을 놉니다. 미중 패권 전쟁의 틈바구니에서 한국은 선택을 강요받고 있으며 이는 수출 시장의 위축과 공급망 비용의 상승으로 직결됩니다.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득세하는 세상에서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는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하나로 버텨온 성장의 신화는 이제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은 기업의 이익을 갉아먹고 지정학적 불안은 외국인 투자자들로 하여금 한국을 언제든 떠나야 할 위험한 시장으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단순한 주가 저평가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생존의 리스크로 격상되었습니다. 에너지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식량 자급률이 낮은 우리에게 글로벌 공급망의 작은 균열은 곧 생존의 위협입니다. 세계화의 시대가 저물고 블록화된 경제 질서가 들어서는 지금, 우리는 과거의 성공 방정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낯설고 거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우리가 가진 돛은 너무나 낡고 작아 보입니다. 위기가 개인의 삶에 투영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기회의 소멸과 계층 이동 사다리의 파괴입니다. 경제가 성장할 때는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기회가 주어지지만 대침체의 시대에는 한 번의 실수가 영구적인 낙오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특히 자산 가격의 급격한 변동은 노동의 가치를 허무하게 만듭니다. 평생을 성실히 일해 저축한 돈이 환율 폭등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며칠 만에 반토막 나는 과정을 지켜보는 대중은 깊은 무력감에 빠집니다. 이는 사회적 연대감을 파괴하고 각자 도생의 이기주의를 부추깁니다.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노년층은 빈곤의 공포 속에서 은퇴 이후의 삶을 저당 잡힙니다.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 미래가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사라진 사회는 내부에서부터 무너져 내립니다. 위기는 사회의 가장 어두운 곳을 먼저 공격합니다. 자영업자의 폐업, 비정규직의 해고, 기초생활수급자의 고통은 뉴스 헤드라인보다 훨씬 더 참혹하게 현실을 파괴합니다. 우리가 경제 지표의 숫자에 민감해야 하는 이유는 그 숫자 하나하나에 누군가의 눈물과 삶의 터전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제2의 IMF는 단순히 국가 부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쌓아온 인간적인 삶의 기반이 무너지는 비극입니다. 이제 우리는 냉정하게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준비되어 있는가? 정부의 발표나 낙관적인 전망에 기대어 현실을 외면하기에는 징후들이 너무나 뚜렷합니다. 위기는 대비하는 자에게는 필터링의 기회가 되지만 방관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앗아가는 재앙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글로벌 자본은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찾아 한국 시장을 이탈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개인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어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 자산이 어떤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끊임없이 공부하고 의심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의 말조차도 비판적으로 수용하며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대비책을 세워야 합니다.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라는 안일함이 1909 17년의 비극을 키웠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역사는 준비하지 않은 자에게 결코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위기는 혁신의 촉매제가 되기도 합니다. 부실한 것들이 정리되고 나면 새로운 질서가 태동합니다. 그 새로운 시대의 주인이 될 것인지 아니면 과거의 잔해와 함께 사라질 것인지는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공포에 압도당하지 말고 그 공포의 실체를 정확히 직시하십시오. 그것이 생존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위기의 중반부에 접어들면 시장은 초양극화의 양상을 띠기 시작합니다. 모든 자산이 동시에 하락하는 단계를 지나 생존 가능성이 높은 우량 자산과 도태될 부실 자산 사이의 간극이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집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테마주들이 순식간에 상장 폐지의 길을 걷고 부동산 시장에서는 입지에 따른 가격 차별화가 극심해집니다. 이 시기에 대중이 범하기 가장 쉬운 실수는 물타기입니다. 하락하는 자산이 저렴해졌다는 착각에 빠져 소중한 현금을 추가 투입하지만 시스템 위기 상황에서의 하락은 바닥이 어디인지 가늠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고수는 하락장에서 수익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락장이 끝날 때까지 현금을 들고 살아남는 사람입니다. 자산 가치의 하락보다 무서운 것은 자산의 유동성 증발입니다. 팔고 싶어도 살 사람이 없는 시장. 가격표는 붙어 있지만 거래가 성사되지 않는 시장이 형성되면 개인의 자산은 숫자로만 존재하는 허상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은 수익률을 쫓기보다 내가 가진 자산 중 무엇이 환금성을 갖추고 있는지 냉정하게 선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달러 패권이라는 거대한 상수를 다시금 복귀해야 합니다. 한국 경제 위기의 역사 뒤에는 항상 달러라는 절대적인 힘이 존재했습니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전 세계의 자금은 약속이라도 한 듯 기축통화인 달러로 회귀합니다. 이를 달러 스마일 dollar 스마일 현상이라 부릅니다. 미국의 경제가 압도적으로 좋거나 혹은 전 세계 경제가 아주 나쁠 때 달러 가치는 상승합니다. 한국과 같은 신흥국 통화는 그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가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건실하게 경제를 운영하더라도 미 연준의 통화정책 한마디에 국가 경제가 휘청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2의 IMF를 걱정하는 이들에게 달러 자산 보유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보험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환차익을 노리는 투기가 아니라 원화가치 폭락이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내 가족의 실질 구매력을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원화가치가 급락할 때 달러는 항상 반대로 움직이며 자산의 안전판 역할을 해왔습니다. 달러를 공부하는 것은 곧 세계 경제의 설계도를 읽는 것과 같습니다. 국가부채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짚어봐야 합니다. 흔히 정부는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율은 OECD 평균보다 낮다며 안심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이는 기축통화국과 비기축통화국의 차이를 간과한 위험한 논리입니다. 미국이나 일본은 자국 통화로 빚을 낼 수 있지만 한국은 대외 신인도가 하락하면 외화자금 조달에 즉각적인 타격을 입습니다. 또한 공식적인 국가 채무 통계에 잡히지 않는 공공기관 부채와 연금 충당 부채까지 포함하면 한국의 실질적인 재정 건전성은 이미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인구 구조의 급격한 고령화는 재정 지출을 폭발적으로 늘리는 반면 세수를 받쳐줄 생산 가능 인구는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신용 등급에 장기적인 하방 압력을 가하는 요인입니다. 만약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한국의 등급을 한 단계만 하향 조정하더라도 국내 금융기관들의 조달 금리는 급등하고 외자 이탈은 가속화될 것입니다. 정부의 곳간이 비어간다는 것은 위기 시 동원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 사라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정보의 홍수는 오히려 개인의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유튜브와 SNS를 통해 쏟아지는 극단적인 낙관론과 비관론 사이에서 중심을 잡기란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당장 내일 나라가 망할 것처럼 공포를 팔고 누군가는 지금이 인생 역전의 기회라며 무리한 투자를 선동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위기는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시점에 가장 평범한 옷을 입고 찾아옵니다. 우리는 확증 편향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내가 보고 싶은 정보만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순간 시장의 냉혹한 신호를 놓치게 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뜨거운 열정이 아니라 차가운 이성입니다. 거시경제의 흐름을 읽는 지표들, 미국 국채금리, 국내 외환 보유액의 질적 구성, CDS 프리미엄, 그리고 시중은행의 연체율을 스스로 확인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숫자를 해석하는 사람들은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진실을 왜곡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자산을 지키는 최선의 방패는 타인의 조언이 아닌 스스로 구축한 논리적인 데이터입니다. 경제 위기는 우리에게 부의 본질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그토록 집착했던 숫자와 종이 화폐, 그리고 가상의 자산들이 한순간에 그 가치를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은 가히 철학적인 충격을 줍니다. 위기를 겪고 살아남은 이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가장 견고한 자산은 결국 자기 자신이라고 말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술, 변화하는 시장에 적응할 수 있는 유연한 사고, 그리고 무너진 토대 위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정신적 회복 탄력성. 이야말로 그 어떤 금융상품보다 강력한 안전자산입니다. 제2의 IMF가 오더라도 세상이 완전히 멈추지는 않습니다. 질서가 재편될 뿐입니다. 그 혼돈의 시기에 누군가는 모든 것을 잃고 좌절하겠지만 누군가는 구체제의 모순을 깨닫고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 막연한 불안감을 단순한 스트레스로 소비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 불안을 동력 삼아 내 삶의 체질을 개선하고 경제적 독립을 위한 진지한 성찰의 계기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준비된 자에게 공포는 통찰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이제 시선을 좀 더 미시적인 곳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위기의 파고가 덮치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곳은 우리 주변의 골목상권과 소상공인들입니다. 한국 경제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자영업자들은 이미 한계 상황에 내몰려 있습니다. 고물가로 인해 원가는 상승하는데 소비 위축으로 매출은 떨어지고 여기에 임대료와 인건비 부담은 멈추지 않습니다. 더 치명적인 것은 부채의 질입니다. 많은 자영업자가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고금리 사채나 다중채무에 손을 대고 있으며 이는 금융 시스템의 가장 취약한 고리가 되었습니다. 만약 제2의 IMF급 충격이 발생한다면 이는 단순히 상점 몇 곳이 문을 닫는 수준을 넘어 지역 경제의 공동화와 대규모 가계 파산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정부가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며 버티고 있지만 이는 근본적인 치유가 아닌 고통의 유예일 뿐입니다. 사물대로 터진 상처는 언젠가 터지기 마련입니다. 소상공인들의 연쇄도산은 이들에게 식자재와 물품을 공급하는 중소기업으로 다시 이들에게 자금을 빌려준 금융권으로 위기를 전이시키는 도화선이 될 것입니다. 우리 동네 식당의 폐업 소식이 단순한 이웃의 불행이 아니라 거대한 경제 붕괴의 서막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위기 극복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의 역설에 대해서도 이해해야 합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은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시장에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하고 금리를 낮추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소위 말하는 돈 풀기입니다. 하지만 이는 화폐 가치의 하락을 가속화하여 국민 전체의 부를 희석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빚을 낸 사람들의 고통은 일시적으로 줄어들지 모르나 성실하게 저축해온 사람들의 자산은 인플레이션이라는 보이지 않는 세금에 의해 약탈당합니다.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의 사례에서 보았듯 화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사회에서 가장 고통받는 것은 고정적인 월급과 연금에 의지해 살아가는 서민층입니다. 자산가들은 부동산, 금, 해외 주식 등으로 발빠르게 도피하지만 정보와 자본이 부족한 대중은 앉은 자리에서 가난해집니다. 따라서 진정한 경제 생존 전략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내 자산의 실질 구매력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화폐의 숫자에 속지 마십시오. 그 숫자가 살 수 있는 쌀과 기름의 양이 당신의 진짜 재산입니다. 경제 다큐멘터리로서 우리는 이제 인구 절벽이라는 피할 수 없는 한국 경제의 숙명적 위기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2의 IMF가 일시적인 금융사고라면 인구 감소는 한국 경제라는 유기체의 세포가 서서히 죽어가는 구조적 소멸입니다. 생산 가능 인구의 급감은 잠재 성장률을 0%대로 떨어뜨리고 이는 국가 부채를 갚을 능력 자체를 상실하게 만듭니다. 젊은 세대가 사라진 나라에서 자산 가격이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는 환상에 가깝습니다. 집을 사줄 사람이 없는데 집값이 오를 수 있을까요? 세금을 낼 사람이 없는데 복지 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을까요? 지금의 경제 위기 징후들은 이러한 인구학적 재앙과 결합하여 그 파괴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탈출하는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도 미래가 없는 시장이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노동력 부족은 산업 경쟁력 약화로, 소비 위축은 내수 시장의 붕괴로 이어지는 이 거대한 수축 사회의 흐름은 그 어떤 통화 정책으로도 막기 힘듭니다. 우리는 지금 눈앞에 불을 끄는 것만큼이나 이 거대한 인구학적 쓰나미 속에서 어떻게 경제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것인지 처절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개인의 생존 전략 중 빼놓을 수 없는 핵심은 자산의 국제화입니다. 많은 한국인이 자산의 70-80% 이상을 국내 부동산에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경제라는 배에 내 모든 것을 걸었다는 뜻과 같습니다. 배가 순항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배에 구멍이 뚫리면 탈출할 구명보트가 없는 셈입니다. 진정한 리스크 관리는 코리아 리스크로부터 내 자산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통용되는 기축, 통화 기반의 자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해외 기업의 주식, 그리고 물리적 형태를 가진 안전자산인 금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넓혀야 합니다. 이는 나라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가장으로서 내 가족을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방어권 행사입니다. 1997년 IMF 당시 달러를 보유했던 소수의 사람들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부의 계층을 이동시켰습니다. 반면 원화 자산에만 몰입했던 대다수는 평생 쌓아온 공든탑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내 자산의 지도를 한반도 밖으로 확장하는 것. 그것이 제2의 IMF를 대비하는 가장 실질적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위기는 또한 우리에게 소비의 철학을 재정립할 것을 요구합니다. 과잉 유동성의 시대에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과시적 소비, 미래의 소득을 가불에 쓰는 신용 소비가 미덕인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카푸어와 명품 중독은 그 시대에 일그러진 자화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위기의 시대에는 결핍에 견디는 힘이 곧 경쟁력입니다. 불필요한 고정 지출을 과감히 줄이고 생존에 필수적이지 않은 부채를 청산하는 미니멀 경제 라이프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아끼는 것을 넘어 외부의 경제적 충격에 내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무게중심을 낮추는 작업입니다. 소득이 줄어도 버틸 수 있는 구조, 금리가 올라도 잠을 이룰 수 있는 재무 구조를 만드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화려한 외제차나 명품 가방은 당신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위기 때는 처분하기도 힘든 애물단지가 될 뿐입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지출 내역서를 펼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욕망인지 필요인지 냉정하게 구분하십시오. 군더더기를 걷어낸 산만이 다가올 거센 폭풍우를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부와 중앙은행의 입을 빌린 낙관론 뒤에 숨겨진 차가운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위기 때마다 반복되는 외환 보유고는 충분하다. 기초 체력은 튼튼하다는 말은 시장의 공포를 잠재우기 위한 주문일 뿐입니다. 진정한 위기 관리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는 데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역사는 늘 권력자들이 대중에게 진실을 말하는 데 인색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뉴스의 행간을 읽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정부가 특정 금융기관에 긴급 자금을 지원하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이미 시스템의 균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는 증거입니다. 수출 지표가 개선되었다는 발표 이면에 수입 원가 상승으로 인한 실질 무역 수지의 악화가 숨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가 당신의 삶을 책임져 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가장 위험한 도박입니다. 시스템은 시스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개별 경제 주체들을 희생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1997년에 구조조정이 그러했고 2008년에 구제금융이 그러했습니다. 이제는 국가라는 거대한 조직이 내뱉는 수사 쇼치보다는 내 통장의 잔고와 시장의 차가운 수치를 믿어야 할 때입니다. 다큐멘터리의 긴 여정을 마무리하며 우리는 다시 가족과 공동체라는 가치를 떠올립니다. 경제 위기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관계의 파괴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파산과 실직은 가정의 평화를 앗아가고 사회적 불신은 이웃 간의 담장을 높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1997년에 그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게 했던 힘 역시 서로를 향한 따뜻한 손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위기의 파고가 높을수록 우리는 고립되지 말아야 합니다. 경제적 생존 전략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정서적 지지 기반을 단단히 하는 것입니다. 물질적 풍요가 사라진 자리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위기는 우리에게 무엇이 정말 소중한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가혹한 스승입니다. 내 자산을 지키는 목적이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함임을 잊지 마십시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무너진 인간의 존엄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데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다가올 제2의 IMF라는 거대한 도전 앞에서 우리는 경제적 방어벽을 쌓는 동시에 서로를 보듬을 수 있는 심리적 방어벽 또한 튼튼히 구축해야 합니다.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다는 말은 경제에서도 유효합니다. 모든 거품은 터지기 마련이고 모든 침체는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한 공포스러운 징후들과 가혹한 생존 전략들은 결국
살아남기 위한 것입니다. 위기는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재앙의 다른 이름이지만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거대한 부의 재편과 새로운 질서로의 도약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여러 차례 멸망의 위기에서 기적처럼 일어난 저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비록 지금의 상황이 과거보다 더 복잡하고 해결하기 어려워 보일지라도 우리가 냉철한 이성과 준비된 자세로 임한다면 이 고통의 터널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20분 전 우리는 제2의 IMF가 온다면? 이라는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공포에 질려 눈을 감을 것인가? 아니면 두 눈을 크게 뜨고 다가올 파도를 올라탈 준비를 할 것인가? 경제 위기의 전조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 속에서 당신과 당신 가족의 미래를 결정짓는 것은 정부의 정책도 세계의 흐름도 아닌 바로 지금 당신의 선택입니다. 긴 다큐멘터리를 마칩니다. 이 기록이 당신의 소중한 자산과 삶을 지키는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